오늘은 단순한 아주 간단한 산수를 해볼까요? 근데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가장 중요한 산수일 거야. 간단해. 그냥 분수인데 이것만 이해하시면 돈 잃을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희망을 드릴게. DCF라는 건데요. Discounted Cash Flow 모형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야. 현금 흐름 할인 모형. 이게 정답은 아닌데 정답은 아니에요.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거의 너무 상식적인 얘기라 정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차트질 하는 거랑은. 차트질은 펀더멘탈을 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펀더멘탈이 기본이니까 그 펀더멘탈이 뭔지를 오늘 살펴보자는 거예요. DCF라는 게 뭐냐면 Discounted Cash Flow인데 어디서 출발을 하냐면 돈의 시간 가치에서 출발을 합니다. Time Value of Money. 시간 가치가 있어요. 돈에는. 오늘의 10,000원과 1년 후의 10,000원은 당연히 달라야 하니까 내가 미래 10,000원이라면 그 미래의 10,000원은 내가 지금 당장 쓰지 않는 기회비용을 감안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걸 은행에 넣어놨을 때 1년 동안 얼마나 불어날지를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받을 거니까. 아니면 다른 데 굴릴 기회비용도 있으니까.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미래에는 이 정도 돈인데 지금 당기면 얼마인가. 그러니까 지금 10,000원과 미래의 10,000원을 비교하는 걸 수도 있지만 미래에 11,000원이 된다면 이자를 10% 받는다는 뜻이거든. 그럼 미래의 11,000원은 현재로 보면 10,000원이라는 거죠. 디스카운트를 해야 된다라는 개념이야. 간단한 산수예요. 이건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셔야 돼. 돈에는 time value of money, 시간 가치가 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DCF라는 걸 왜 많이 쓰게 되냐면 CFA들이 많이 써요. 아주 단순한 논리야.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시장에서 참여를 해서 펀더멘탈을 신경 쓰는 사람들이 죄다 DCF에서 출발을 한다고. 이게 정답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배운 게 이거야. DCF는 그냥 정석으로 받아들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라고.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고 하는 게 벤자민 그레이엄인데 워렌 버퍼의 스승이기도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멘토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결은 다릅니다. 왜냐면 버펫은 DCF를 할 줄은 알지만 쓰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유가 있어. 그것도 오늘 말씀을 드릴게. 그런데 배운 게 도둑질이니까 시장에서 펀더멘탈을 건드린다는 사람들 이 엑셀질 하기도 좋고 DCF를 안 할 수가 없어요. CFA 시험에서 DCF가 CFA 시험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2차에서 DCF 못하면 떨어져요. DCF 계산을 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다이내믹이라고. 누구 말을 듣느냐예요. 컨센서스라고 얘기할 때 누구들의 컨센서스라는 거니. 이 DCF를 하는 사람들의 컨센서스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다고. 그럼 이게 정답이 아니더라도 상식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DCF에 맞춰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식이야. 그걸 오늘 이해를 하시면 돼. 받아들이시고 납득을 하시면 장기 투자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그래서 아마 이걸 장기 투자 주가 원론? 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달려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합니다. 아주 간단한 암산이 가능한. DCF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지금 화면에 보여드릴 거야. 오늘 워크카운슬을 하면서 이 모형들이랑도 대화를 했는데 클로드 아퍼스 4.6이랑 대화를 했고 GPT 5.2 띵킹이랑 대화를 했고 제미나이 3 프로랑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같은 주제로. 뻔한 상식적인 내용이지만 이런 공식을 도출하기 위해서 대화를 했어요. 사실은 캡처를 하려고. 이 DCF 원래 모형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공식이 언뜻 보기에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걸 단순화할 거예요. 저 시그마라는 게 퓨처 캐시 플로우를 모두 합하는 거기 때문에 서메이션 개념이기 때문에 시그마라는 걸 쓰는 거예요. 다 합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 TV라는 건 터미널 밸류를 말합니다. 터미널 밸류라는 건 기업이 나중에 영업을 끝낼 때 그때도 가치가 남잖아요.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다 정리할 수 있는 최종 가치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터미널 밸류라고 해요. 그리고 FCF라는 건 프리 캐시 플로우라는 거고 단순하게 얘기하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 현금이에요. 그 현금을 서메이션 한다는 개념이야. 그리고 T는 1이라는 건 1년부터 N년까지라니까 T는 1에서 N까지 서메이션을 하는 거고 1 플러스 R이라 할 때 R은 rates를 말하는 거예요. 디스카운트 레이트.
금리를 말하는 거고요. T는 시간을 말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공식은 이제 클로드가 던진 공식이고, 다른 방법으로 던질 수도 있어요. GPT가 던진 공식을 잠깐 보시면 General DCF를 보여주고 터미널 밸류는 뒤쪽으로 뺐죠. 엔터프라이즈 밸류. 거기 보면 WACC라고 나와요.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거든요. 자본 조달 가중 비용이라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금리입니다. 내가 자본을 조달을 하려면 데트 파이낸싱을 하든 에쿼티 파이낸싱을 하든 금리가 영향을 준다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이자 비용 같은 걸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R이라는 게 디스카운트 레이트인데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 WACC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Weighted Average잖아요. 가중 평균을 한다는 거라고. 에쿼티 파이낸싱을 할 때랑 데트 파이낸싱을 할 때랑 조달 비용이 다르다고. 그걸 가중평균 한다는 의미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WACC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퉁쳐서 그냥 R로 쓰면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perpetuity growth라고 해서 고든 모형이라고 나오고 G 값이 나오잖아요. 이게 growth rate거든요. 배당 모형에서 나오는 개념이기도 한데 기업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중에 하나가 저 equity value에 나오는 diluted shares라는 말이 있잖아요. 분모로 들어가면 무조건 결과값을 깎아내는 겁니다. 좋을 게 없다는 뜻이야. 금리가 올라가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이유?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모가 커지면 결과값이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식을 희석했을 때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행위를 기업이 했을 때 안 좋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AI CAPEX도 마찬가지인데 거기다 투자만 연락에 하고 바이백을 안 한다는 거야. 바이백이 주식을 사들여서 유통 주식수를 줄여나가니까 주가에 도움이 되는 건데 반대로 가는 거죠. 바이백을 안 하니까. 그럼 하방 경직이 사라지고 유통 주식수는 그대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자를 한대. 아마존이 한다는 것처럼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고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아마존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diluted shares 유통 주식수를 늘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부정적이라는 거지. 그런 걸 볼 수 있는 공식들이에요. 골치 아프죠? 이걸 단순화 시켜드릴게. 이걸 단순화하면 free cash flow 분자에 들어가고 R-G discount rate minus growth rate 이게 분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야. 그래서 제가 과거 채널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어떤 도형을 쓰든 간에 만약에 분자에다가 세모를 쓰고 분모에다 동그라미를 쓸 거면 분자 세모가 커지거나 분모 동그라미가 작아지거나 그래야 주가가 오른다고요. 결과값이 커지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이 멘탈 모형만 가지고 계시라고. value는 FCF 나누기 R-G.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어림짐작할 수 있다는 거야. 헤드 매트로 암산할 수 있다는 거야. 이러면 주가가 대충 이렇겠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근데 여기서 맹점이 하나 있어. 다 불확실한 값이라는 거예요. 퓨처 캐시플로우잖아. 미래에 벌어들일 돈이고요. 금리도 지금 금리를 따지는 게 아니고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드가 금리를 내릴지 올릴지 이거에 영향을 주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가 그래서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로스, 얘네들이 기업이 얼마나 성장을 할까, 그 성장률의 가속도, 이것도 2차 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장률이 증가하는 속도, 가속도, 그게 2차 미분이라고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다른 공식 하나 보실게요. CAPM 공식에다가 이제 uncertainty를 엎은 건데, 이 CAPM이라는 건 간단한 상식적인 방정식을 동원을 했을 때 내가 시장에 요구해야 되는 수익률을 가리킵니다. 이 DCF 모형에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계산하는 공식이 CAPM인 거예요. CAPM이라는 걸 좀 변형한 거예요.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CFA 하시는 분들은 다 시험 볼 때 해야 되는 거야. 계산해야 되는 거고. 그냥 각 텀만 먼저 설명을 할게요. Expected Return이라는 거고요. 결과값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라는 뜻이고, RF는 Risk Free Return,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을 말합니다. 무위험 수익률이니까 위험을 테이킹하지 않는 확정된 수익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두 번째 텀은 나눠서 생각을 할게요. 베타 곱하기 RM 마이너스 RF잖아요. 여기서 베타라는 거는 민감도를 뜻해요.
위험의 민감도, 그 해당 기업의 위험 민감도. 인덱스랑 비교를 했을 때, 인덱스가 1이라고 했을 때 민감도가 특정 기업이 1.5다. 그러면 그 인덱스에 비해서 1.5배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변동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2다, 베타가. 베타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베타가 2다. 그러면 인덱스가 1% 움직일 때 얘는 아래 위로 2%씩 움직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더 위험하지만 리턴이 더 클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민감도를 뜻합니다. 베타라는 건. 이 뒷부분 있잖아요. 베타를 제외하고 RM-RF라는 거. 이걸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ERP라고. 그러니까 내가 무위험 수익률 국채에 투자하지 않고 너한테 투자했을 때 프리미엄을 줘야 되잖아요. 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거니까, 주식 투자를 하러 들어가는 거니까, 위험 테이킹을 하는 거니까 그 이상을 줘야 된다고. 국채 수익률 이상 수익률을 나한테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그걸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한다고. 에쿼티라는 게 주식이거든. 스탁만 주식이 아니고, 특히 이거 CFA 쪽이나 이런 금융공학 쪽에서 얘기하는 건 다 에쿼티라는 말 씁니다. 그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채권도 마찬가지인데, 반드는 일반적인 용어고요. 전문 용어로 들어가면 픽스드 인컴이에요. 반드보다는. 왜냐면 쿠폰이, 그러니까 이자가 따박따박 나오는 픽스드 고정된 인컴이잖아. 그래서 픽스드 인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채권, 안정적인 채권에 투자하지 않고 너한테 투자했을 때 당연히 프리미엄을 얹어줘야 하지 않니? 라고 하는 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고, 현재 시장의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은 제로 또는 마이너스에 가깝습니다. 이걸 알고 투자를 하시냐는 거지. 자, 여기까지 RF 플러스 베타 곱하기 RM 마이너스 RF, 여기까지가 CAPM 모형이에요. 여기까지가 CAPM 모형인데, 그럼 정해져 있겠죠.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빼박 정해져 있다고? 아무도 투자를 안 하겠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뻔한데. 잘 생각해 보시라고. 튕기는 맛이 없잖아. 쪼이는 맛이 없고. 아무 도파민이 안 나오는 공식이라고. 그냥 상식적인 공식이라고. 암산도 가능해. 여기에 뭐를 쫓아? 알파를 쫓는다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을 많이 줄 때 인덱스를 사면 끝이야. CAPM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근데 알파를 추종한다. 인덱스를 비팅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뭐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냐? uncertainty.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불확실해야 리스크가 생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그 리스크 속에서 리턴이 나오는 거라고. 확정적이잖아? 무위험이잖아. 리스크 프리 리턴이잖아. 무위험 수익률이라는 게. 위험 테이킹을 안 한다는 건 certain 하다는 거예요. 확정적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fixed income이라고, 채권을. 따박따박 얼마 이자 나오는지 다 안다고. 내가 3년 들고 있으면 3년 만기 채권이라면 얼마 나오는지 알아. 그래서 들고 있으면 최종 프리 캐시플로우 그 서메이션을, 총합을 알 수 있다고. 만기까지 들고 간다는 전제로. 중간에는 움직여요, 채권도. 금리 때문에. 중간에 사고 팔지 않을 거면, 만기까지 들고 갈 거면 확정적이라. 아무 잃을 게 없다고. 특히 국채라면. 그러니까 수익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알파를 추종할 수가 없잖아요, 채권은. 회사채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주는 거야. 망할 수도 있으니까. 국채는 나라가 부도가 나지 않는 이상, 국가 부도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그럴 일이 없거든요. 만기까지 들고 간다면 원금 플러스 이자는 확정적으로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왜 하냐고. 인덱스를 추종할 게 아니면 uncertainty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시 DCF로 돌아와 보면, 단순화된 버전으로 보면 valuation은 뭐에 가깝다? future cash flow의 summation. 이걸 뭘로 나눈다? 금리 마이너스 growth rate로 나눈다. 성장률로 나눈다. 왜 이걸로 나눠주냐면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니까. 금리로 나눠주는데 그럼 부정적인 거죠. 최종적인 결과값 valuation, value는. 근데 기업이 성장을 하면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 값을 빼주는 거야. 멘탈 마들 생각하기 굉장히 쉽죠.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는 힘은 어디서 나온다? 프리 캐시플로우에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돈을 잘 버느냐. 근데 이게 언제 나와? 미래에 나오는 현금 흐름이라고.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지. 그래서 시장 금리를 감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깎아주는 겁니다. 근데 시장 금리를 감안을 할 때 얘의 성장률도 감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G를 해주는 거라고. 분모를 작게 해주는 거라고. 단점은 이 세 개 다 추정치라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 값이 아니고 미래를 예측을 한 거라는 거야. 어떻게 움직일 거다.
그래도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는, 가장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건 R이겠죠. 디스카운트 레이트겠죠. 대충 눈치 까잖아. 그리고 움직이는 폭이 크지 않으니까. 심하게 막 1%, 2%씩 페드가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 그러면 굉장히 주가 변동성이 큰 이유예요. 모든 기업의 현금 흐름을 깎거나 올려주니까 돈을 더 벌지 못해도. 그리고 통계적으로 좀 중요한 개념인데, 추정을 한다고 할 때 포인트 에스티밋이라는 게 있어요. 점으로 추정을 하는 거, 점 추정. 단일값으로 추정을 하는 게 있고, 레인지 값, 분포값으로 추정을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당연히 레인지예요. 분포값이에요. 딱 3%다. 뭐 FCF가 100만 원이다. 이럴 수가 없다고요. 분포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레인지를 두고 FCF는 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게 크게 넓게 잡을 수도 있고,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마찬가지고, 그로스 레이트도 3%에서 6%? 이런 식으로 잡는 거라고. 그런데 이 불확실성을 통해서 리스크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리턴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처럼 이게 확정적이라면 당연히 리턴이 낮겠죠. 리스크가 낮으니까. 그 대표적인 기업이 어디야? 버크셔 같은 기업이라고. 버크셔를 잘 보시면 변동성이 거의 없거든요. 시장이 박살이 나지 않는 한. 시장이 막 멜트업으로 날아가고 그래도 버크셔 날아가는 경우는 없어요. 버는 게 거의 뻔하기 때문에.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버크셔의 이 사업 구조를 보시면, 이것도 오해하시는 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모형한테 반드시 물어보십시오. 버크셔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50% 이상이 그냥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자회사들이에요. 실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자회사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그 이익잉여금이나 현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야.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는 한 40%에서 45% 정도밖에 안 돼요.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적인 프리 캐시 플로우는 거의 확정적으로 50% 이상이 정해져 있다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거의 그런 자회사들이니까, 막 철도 회사 이런 거. 갑자기 떼돈을 벌지도 않지만 크게 손실을 볼 자회사들이 아니라고. 100% 자회사들이니까. 그러니까 프리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프리 캐시 플로우에 영향을 주는 건 어느 부분이야?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밖에 없을 거잖아요. 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가 지금 한 40%, 전체 크기로 봤을 때 한 40%인데, 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지금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서 국채에 굴리거나 다른 안정적인 자산에 굴리고 있거든요. 그럼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디겠어?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 나머지 절반이겠죠. 지금 주식시장에 노출돼 있는, 부분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나중에 박살이 나더라도 그 인베스트먼트 포트폴리오의 절반 엑스포저 된 부분, 그 부분만 반영이 돼야 된다고. 근데 시장은 그걸 미스프라이싱을 할 거기 때문에 버크셔도 단기적으로는 박살이 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박살나는 시나리오, 아예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회사들도 돈을 잘 못 버는, 과거처럼은 못 버는. 그러면 버크셔도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다른 기업들은 어떨까 그러면? 개박살이지 그럼. 이거보다 더 안정적인 거 채권이고요. 당연히 리스크 프리 레이트, T빌 사는 거야. 미국 국채 이런 거, 우리나라 국채 만기까지 들고 가면 아무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겠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 레이트라고 하는 거라고.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라. 그럼 최근에 AI가 이제 디스트로이어 또는 디스럽터 내러티브로 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아니라고 막 우기더니.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개박살 났죠. 어디서 박살이 난 것 같아요? 프리 캐시 플로우하고 그로스 레이트에서 의심을 하는 거라고요. 특히 그로스 레이트. 왜냐면 어도비 같은 기업을 만약에 예로 든다면 프리 캐시 플로우는 아직도 괜찮아요. 탄탄해요. 근데 지금까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그로스 레이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걸 AI가 갉아먹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장을 못할 거다. 그리고 결국은 프리 캐시 플로우도 줄어들 거다. 크게 생각하면 그냥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시장금리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퉁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냥 멘탈 마들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개별 기업마다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CAPM으로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계산하는 거거든.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디스카운트 레이트라고 하는 거고,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required rate of return,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고, 어느 관점에서 봤을 때 cost of capital, WACC, 자본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관점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개념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이 DCF 공식을 실제로 꼼꼼히 뜯어본다면 이 R도 기업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CAPM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마다 베타가 다르잖아. 위험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베타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변합니다. 그럼 G는 어떻게 되냐고. 박살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줄어들 거라고. 반대로 엔비디아는 어떻게 될까요? 왜 주가가 오를까요? 시장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프리 캐시 플로우도 계속 늘어날 거고, 그로스 레이트도 늘어날 거고, R은 줄어들 거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지. 그럼 AI 붐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하이퍼스케일러들,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AI CAPEX를 늘리겠다. 이랬을 때 왜 주가 압박을 받을까요? 이 공식으로 설명되잖아. R은 고정이 돼 있고, 프리 캐시 플로우 내려갈 수 있겠죠. 적전할 수도 있어, 프리 캐시 플로우가.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프리 캐시 플로우가 꼬러 박을 거 아니야. 그래서 조정을 받는 거라. 그렇게 설명이 된다고. 그리고 얘네들이 쓰는 돈이 다 어디로 간다고 시장이 주장을 하는 거냐? 내러티브가 어디로 흘러가는 거냐? 엔비디아 쪽으로 흘러갈 거다. 엔비디아 GPU를 살 거니까. 그래서 엔비디아 FCF를 또 올려주는 거고, 그로스 레이트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오르는 거고. 그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암산으로 계산이 돼. 주가가 움직일 때 해석은 할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근데 장기로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순화된 DCF 모형만 가지고도, 이 멘탈 모델만 가지고도 시장에서 벌어진 일의 대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확실히 챙기고 가시라는 거야. 그럼 이제 장기 투자자 관점에서 왜 이걸 주가 원론이라고 하는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장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미스프라이싱일 때뿐이에요. 이 FCF나 R이나 G나 레인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박스권이 있겠죠?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장이 좋은 쪽은 다 상단에다 가져다 놓고 나쁜 쪽은 다 하단에다 가져다 놨다면 최대치겠죠. 밸류에이션이. 프리 캐시 플로우도 만땅, 앞으로 벌 수 있는 가능성의 레인지에 만땅에다 가져다 놓고, 그로스 레이트도 성장할 수 있는 레인지에 만땅에다 가져다 놨는데, 부정적인 건 금리뿐이잖아. 그럼 페드가 계속 금리를 내려서 0%까지 갈 거다, 제로 금리까지 갈 거다 라고 끌어내린 하단이 있다고. 그 하단까지 끌어내린 거야. 그럼 perfect execution, perfect 시나리오겠죠. 그걸로 밸류에이션을 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돼 있다. 이게 쌀까요 과연? 그럼 비싼 거지 당연히. 시장이 미스프라이싱을 할 때, 시장이 uncertain 하면서 미스프라이싱이 만연을 할 때 어느 쪽이냐는 거야. 그걸 시장이 물어봐야 돼.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서 미스프라이싱을 하는데 위쪽으로 미스프라이싱을 했느냐, 아래쪽으로 미스프라이싱을 했느냐. 아래쪽으로 미스프라이싱을 했을 때 가치를 잘못 봐서 프리 캐시 플로우를 잘못 이해했던가, 하단 쪽에다 박아놓고, 그로스 레이트도 하단 쪽에 박아놓고, R도 상단 쪽에다 박아놓고, 그랬을 때 시장은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겠죠. 그걸 노리는 거라고,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그 미스프라이싱을 노리는 거예요. 시장이 조울증 환자인데 너무 우울해하는 거야. 그랬을 때 주식을 사라는 거야. 이 시나리오에서, 이 레인지에서 가장 안 좋은 쪽을 가정을 하고 있을 때. 지금은 좋은 쪽만 가정하고 있잖아요. 프리 캐시 플로우도 만땅, 그로스 레이트도 만땅, 거기다 디스카운트 레이트는 최저치. 그리고 그걸 미래에 추정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돗자리를 깔아놓은 거야. 그래서 지금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때 장기 투자자들이 사서 장기로 돈을 벌 가능성이 얼마나 될 거냐는 거야. 미스프라이싱 싸움이라고. 다시 공식 보세요. CAPM은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공식이거든요. Expected Return은 Risk Free Rate 플러스 베타 곱하기 Market Return 마이너스 Risk Free Rate, 여기까지가.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알파는 Uncertainty에서 나온다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예측하는 이 Uncertainty가 어디까지 가 있냐는 거지. 유포리아 수준이잖아.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을 해놨다고. 지금 형성된 가격들이 그 가격이라면 단 한 가지 질문만 해보시라고. 과연 싼가? 그건 절대 싸다가 아니지. 모두가 그럴 거라고 예측하는 상단값, 좋은 건 다 상단에다 가져다 놓고 나쁜 건 다 하단에다 가져다 놨는데,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미래는 누가 뭐래도 무한 시나리오가 있고 그걸 가중평균해야 되는 거예요. 이 DCF 모형 자체가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이라고. 할인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건 왜? 타임 밸류 오브 머니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타임이 있다고, 시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당연히 불확실하니까 그걸 끌어당길 때 디스카운트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리스크를 감안을 하는 거라고.
그럼 지금 이걸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유포리아에 남아있으면 과연 이 논리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DCF를 어차피 사용을 하는 건데 밸류에이션을 할 때 어떻게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냐고. 그러니까 적어도 잃지 않으면서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리고 싶으시다면 장기 투자를 해야 하는데 건전하게 하는 방식? 시장에 매번 질문을 하라고. 미스프라이싱에서만 돈을 벌 수 있는데 제가격이 형성돼 있으면 벌기가 어려우니까 미스프라이싱을 했을 때만 내가 벌 수 있는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어느 쪽으로 미스프라이싱을 하고 있느냐. 너무 낙관적으로 미스프라이싱을 하고 있으면 시장이 들떠 있는 거라고. 그때는 돈 벌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면 비싸게 살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럼 시장이 너무 우울해서 비관적이어서 회의적이어서 마구 버릴 때 그때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시장 전체가 그러면 기회가 큰 거고 물반 고기반이 될 수 있는 거고 시장 전체가 아니더라도 섹터별이나 기업별로 봤을 때도 시장이 오해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그 DCF 모형에서 FCF를 오해하든 G를 오해하든 오해를 한다? 근데 나는 오해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게 미스프라이싱 갭인 거라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이 스스로 해나갈 수 있어야 돼. 그게 thesis인 거고 자기만의 디서플린인 거고 자기만의 펀더멘털인 거야. 투자자 본인의 펀더멘털인 거라고. 무형자산 가치. 그걸 늘려나가는 게 투자예요. 별거 없어. 그냥 앉아갖고 세워라 내워라 방치하는 것도 투자가 아니고 그냥 가격만 쫓아서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투자가 아니고 자기의 펀더멘털을 키워가면서 시장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단순한 멘탈 마들로. DCF 어렵잖아요. 이런 것도 단순화하라고.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인데 세모가 커지거나 동그라미가 작아져야 된다. 단순하잖아. 그걸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단순화된 모형들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투자자 펀더멘탈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라고. 건실하다. 그러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